요즘 경비 아저씨들이 너무 불친절해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택배도 제때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아파트는 다 젊은 경비원들로 바꿨다던데 우리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그녀의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가 듣는 앞에서 저를 비하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아들 민석이가 경비실로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아내가 많이 불편해하네요. 특히 택배 보관이나 주차 관리 같은 부분에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0년간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오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아들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된 한 남자. 그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수모, 그리고 그 끝에서 발견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누군가의 삶 속에 얼마나 깊은 사연이 숨어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박상철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인 박상철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제 가슴 속에 묻어두기엔 너무나 무거운 이야기가 있어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돌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1978년 25살의 젊은 나이의 작은 가구 공방으로 시작했던 제 사업은 충청도에서 손꼽히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대전에 위치한 상철 가구는 4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는 대규모 공장이 되었고 연 매출도 500억을 훌쩍 넘겼습니다. 특히 저희 가구는 품질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같은 대형 매장 납품은 물론이고 베트남과 싱가포르로도 수출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린 적 없었고 매년 성과급도 넉넉히 지급했습니다. 명절 때면 직원들 자녀 학자금도 지원했죠. 그런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바로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석이는 서울대를 나와 삼성전자에 입사했고 작은아들 민우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강남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내 미경이는 늘 당신 덕분에 우리 아들들 이렇게 잘 됐다며 저를 칭찬했습니다. 특히 큰아들 민석이는 제가 가장 기대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민석이는 공부는 물론 사람 다루는 일도 저를 닮아 잘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공대 학생회장도 했고 졸업 후에는 수많은 대기업에서 러브콜을 받았죠. 그리고 3년 전 민석이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차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이란 며느리 수진이도 참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시댁에 대한 예의도 바르고 항상 웃는 얼굴로 저희를 맞아주었죠. 손주 연우도 낳아주어서 저희 부부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4년 전 겨울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저희의 주거래처였던 대형 유통업체가 부도를 냈고 그 여파로 다른 거래처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받아야 할 외상 매출금이 150억이 넘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받고 개인 부동산도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결국 공장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아내의 금반지까지 내다 팔았습니다. 사장님, 저희 가족들은 어떡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장님,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나갔어야 했는데. 매일같이 쏟아지는 원망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밤마다 술로 시름을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집까지 처분해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일구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는 차마 이런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석이는 얼마 전 반포자이에 입주했다고 자랑했고, 민우는 청담동에서 개인 병원 개업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제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업이 조금 어려워져서 시골로 내려가 텃밭이나 가꾸며 살겠다고 둘러댔습니다. 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 정 힘드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비비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하루 일당 13만 원이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다가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아파트 경비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월급 190만 원의 숙소와 식사가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조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다름 아닌 큰아들 민석이 내외가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다음 주가 아내의 병원비 납부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큰 단지니까 마주칠 일은 없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첫 출근을 했습니다. 낡은 감색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눌렀었으니 그나마 얼굴이 가려져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전날부터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멀리서 며느리 수진이가 쇼핑백을 들고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있는 경비실 앞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급히 모자를 더 깊숙이 눌렀었습니다. 수진이의 시선이 저를 향했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알아보았다는 것을. 하지만 수진이는 그저 차갑게 시선을 돌렸고 마치 허공을 보듯 저를 지나쳐 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이제 한 명의 보잘것없는 경비원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경비실의 좁은 침대에 누워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때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던 제가 이제는 며느리에게조차 외면당하는 경비원 아저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겪어야 할 수모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으니까요. 며느리의 무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경비실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의 일입니다. 그날은 아파트 주민자치회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자치회 총무를 맡고 있었기에 회의는 1층 관리사무소 옆 주민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문 너머로 보이는 회의실 안에서 수진이는 제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경비 아저씨들이 너무 불친절해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택배도 제때 연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아파트는 다 젊은 경비원들로 바꿨다던데 우리도 한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그녀의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가 듣는 앞에서 저를 비하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아들 민석이가 경비실로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아내가 많이 불편해하네요. 특히 택배 보관이나 주차 관리 같은 부분에서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이제는 낯선 경비원을 훈계하듯 저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비실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제 목소리에서 금방 울었다는 것을 알아챌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택배를 찾으러 왔다가 제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택배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 어떡해요? 분실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다른 경비 아저씨들은 다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시는데 그날따라 택배가 많이 쌓여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침부터 허리가 아파 제때 정리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저에 대한 불만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일동 경비 아저씨는 왜 저렇게 무뚝뚝하시지? 말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저는 주민들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혹시라도 제 정체가 들통날까봐 아들이나 며느리의 지인들과 마주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경비실 앞을 지나가던 우리 손주 연우가 저를 보고 할아버지랑 닮았다.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수진이는 연우의 손을 잡아 끌며 무슨 소리야? 빨리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밤이면 저는 작은 경비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와서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갈 수도 없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련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는 폭설로 아파트 단지는 온통 하얀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경비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주차장에서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뛰어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보니 한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 차는 다름 아닌 제 아들 민석이의 차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차 안에 제 손주 연우가 잠들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가 장을 보고 돌아와 차에서 잠든 연우를 깨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깜빡했다고 합니다. 차량 엔진과 열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차 유리를 깨고 연우를 구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손과 팔에 큰 화상을 입었지만 손주만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날도 저를 원망했습니다. 왜 진작 순찰을 안 하셨냐고요? 더 일찍 발견했으면 차도 이 지경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수진아, 나다. 내 시아버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연우를 데리러 온 민석이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서?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공장의 부도, 아내의 병환, 그리고 제가 왜 이곳에서 경비원을 하게 됐는지. 말을 마치자 민석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거짓말이죠? 돈이 없다고 거짓말 하시는 거죠? 그 순간 민석이가 며느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진아, 이분이 우리 아버지야. 그리고 방금 연우를 구해주신 분이야. 그제서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팔의 화상 부위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드디어 제가 숨기고 있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석이는 눈물을 흘리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제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다. 아직은 내가 할 일이 남아 있어.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민석이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경비실에 들러 커피를 마시며 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때로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어린 시절 추억을 나누기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사주신 자전거 기억나세요? 그때 너무 좋아서 밤새 타고 다녔던 거. 며느리 수진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손주 연우와 함께 도시락을 싸들고 경비실을 찾아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불고기예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레시피로 만들었어요. 특히 손주 연우는 이제 저를 영웅으로 여깁니다. 유치원에서도 우리 할아버지는 슈퍼맨이에요. 라고 자랑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화재 사건 이후로 연우는 매일 아침 유치원 가기 전에 꼭 경비실에 들러 안아달라고 합니다. 아내의 건강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소개해준 재활병원 덕분에 이제는 휠체어 없이도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아파트 산책로를 거닐며 손주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작은 아들 민우도 이제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속상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가 자신의 자랑스러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사시는 게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는 뜻밖의 일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저를 올해의 모범 경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화재 사건 이후로 제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모든 주민들이 알게 되었다면서요. 경비원님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더 안전해졌어요. 특히 아이들한테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제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을 느낍니다. 매일 아침 제가 열어주는 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제가 지키는 이 공간에서 많은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니까요. 돈과 명예를 모두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경비실 의자에 앉습니다. 더 이상 모자를 눌러 쓰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제 모습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아파트에 들어오는 분들을 향해 밝게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제 인사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미소가 이제는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상철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고도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며 살아야 했던 한 아버지. 그가 택한 마지막 자존심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아들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그는 매일같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죠. 그러나 그 시련의 끝에서 박상철님은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돈과 명예가 아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을 말이죠.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작은 교훈이 아닐까요?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